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김은아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지금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저희 뉴딜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주민활동가로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보다 더 내실 있는 역량 강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떻게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작년과 올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재생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재생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도시를 어떻게 다시 살린다라는 말인가? 네, 사실 도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서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기능과 환경적인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서 그 편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이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도시재생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적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인 도시재생 이야기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파리에 있는 프롬나드 프랑테라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저거 영화 장면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영화 속에 나와 있던 장면인데요. 도심 속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숲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도심 속에 저렇게 큰 공원이, 물론 역사가 오래된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다 저런 숲과 그리고 그 도심에서의 어떤 생활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짧은 곳에서는 아마 도심 속 공원을 찾기는 어렵지만요. 저 숲속에서 저 정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조금 보시면은요. 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거는 뭐냐면 철도입니다. 철도. 도심 속을 지나는 철도를 저렇게 다시 재생해서 위쪽에 있는 공간과 같은 아주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확연히 철도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시겠지요?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아래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도다리 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들을 잘 가꿔서 주민들이 걷는데 또 생활하는데 편리한 각종 편의시설 물품들을 갖춰놓고 또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보시면 철도 위입니다. 어때요? 정말 멋있는 정원이지 않습니까? 기차가 다니던 철로를 저렇게 변모를 시켰죠.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또 숲으로 만들어가서 도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의 힐링의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 비싼 땅에다가 왜 저렇게 짓고 있는지. 오히려 저기에다가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2000년대부터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비타트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차 없이 생활해 보기, 그 다음에 각종 전기 시설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시재생이 바로 그러면 그런 운동이냐? 그건 아니고요. 도시의 본원적인 기능을 다시 복원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높은 철로에 기차가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라인 파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도 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차 대신 걷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는 녹지가 조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데크를 깔고 그리고 유명한 선셋을 보는 그런 휴양의 의자들도 같이 배치해 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은 서울만큼이나 복잡한 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어떤 그런 복잡함, 일상의 피곤을 이곳에서 좀 더 힐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풍경을 즐기기도 하고 또 해가 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주를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에서 찍은 모습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등등등등 많은 도형들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네, 바로 쓰레기 섬의 변신 나오시마입니다. 나오시마라는 섬인데 쓰레기 섬이라는 별칭이 붙여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각종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모두 매장되던 곳이 이 바로 나오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섬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지금 바닷가 쪽에 덩그러니 보여져 있는 호박 조형물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나오시마는 곳곳에서 보여지는 저 호박, 여러 가지 색상의 호박의 상징물이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호박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로 쓰레기섬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무당벌레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하는 이 조형물, 이 자체가 바로 나오시마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각종 색깔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내려봤던 많은 그 도형들이 있었죠. 그 도형 중에 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사실은 자연의 채광 조건을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창을 넓게 짓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나오시마의 건축가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을 활용해서 자연 채광과 그리고 자연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재밌고 익살스러운 조형물들도 섬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나오시마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지요. 이제는 쓰레기섬의 나오시마가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예술 관광지 나오시마로 변모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테이트 모던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다리 건너편에 있는 저 건축물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런던의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공장입니다. 이렇게 높은 굴뚝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공장들이 영국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스모그도 만들어내게 됐겠죠. 자, 그런데 이제 20세기가 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되면서 결국은요, 근대적인 산업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저 공장들, 이 공장들을 어떻게 런던에서는 해결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아마 공장을 부셔버리고
철거하고 그곳에다가 또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짓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 그런데 런던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를 통해서 이곳 안을 외관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곳 안에는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예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활용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시관이나 아니면 갤러리가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의 어떤 그 정신성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상암에 있는 마포 문화비축기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 이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사실 우리가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석유 저장 탱크로 만들어낸 곳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석유 소비량이 높아지게 되죠. 정부는 이 석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석유 탱크 저장소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곳도 바로 석유 탱크 저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비축했던 이 석유 저장고가 지금은 별로 필요 없어지게 돼서 안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은 부지에 산 등성이에 하나하나씩 있는 그 석유 저장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석유 저장소는 각각의 그 전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했고요. 또 어떤 곳은 공연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제 저장소 내부인 곳을 저렇게 유리를 토대로 해서 자연 채광이 들어오게 하고 돔 형태의 천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울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멋진 예술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소에 접근하는 곳곳에도 이렇게 멋진 예술의 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악가와 그다음에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계 일주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사례도 보시면서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도심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산등성이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마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런 곳을 재개발한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높은 그 아파트 단지들을 산을 밀어버리고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도 그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유명한 세계의 각 중심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모 없어진 땅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을을 싹 밀어버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칭 얘기하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난 30여 년 그리고 산업사회 동안에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도시를 지키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위에보다는 아래에 사람이
서로 정을 느끼면서 사람답게 살고 또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재생의 원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원래의 기능을 복원시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사회적, 문화적으로 끈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철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세 가지의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주 환경이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활 기반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합니다. 여기에서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질도 되어질 수 있지만 바로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인 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경쟁력 강화인데요. 아무리 잘 조성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의 기반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자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에서 뭔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도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목표를 도시재생에서는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된 도시재생이라는 정의를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란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구조가 변화되어져서 산업체 수가 감소되어졌다든지 아니면 도시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고 또 이미 지어진 주택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져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도시들을 우리는 쇠퇴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바로 이 쇠퇴도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도시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 세 개의 목표를 살펴봤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금 도시가 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좀 도입을 하거나 찾아내거나 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환경의 질인데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인 질이 개선이 되어지고 이로써 도시가 활성화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재생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인 활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의 활성화 네 가지 차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도시재생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미 도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또 주거 환경도 너무나 좋은 도시에서 우리가 굳이 재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쇠퇴하는 도시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도시 쇠퇴 지표가
크게 세 가지 지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5개의 지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도시를 점검을 하고 도시 쇠퇴 지표가 높은 순서대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구 감소입니다. 자, 인구 감소의 세부 지표로는요.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된 경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옥천동과 중앙동이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릉 시민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 그래. 예전에는 택지도 없었고 그리고 외곽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주택도 없다 보니까 모든 강릉 시민들이 아마 중심지 그 중에서도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옥천동과 중앙동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지역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도 도시 쇠퇴 지표에 높게 측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체 수 감소인데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연결되는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 수 감소는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게 되면은요, 유명한 자동차 공장이나 아니면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는 도시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 공장이라든지 조선소의 그 사업체 비율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에서 고용하는 그 노동자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바로 쇠퇴하는 도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도 각각 어떻게 했을 때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도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심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업체 수도 감소율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표가 생활환경 악화입니다. 아마도 주거 기반의 인프라가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표는 노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곳, 이것도 역시 도시 쇠퇴 지표 중에 하나로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은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집들, 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도심의 그 주택 건축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30년 이상의 주택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이 주택의 수도 도시 쇠퇴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지금 설명드린 크게는 3개, 그리고 작은 지표로는 5개 법정 지표를 토대로 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전략계획 수정 계획안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그 시기에 이르게 되면 또 다른 옥천동과 중앙동에 이어서 또 다른 도시 쇠퇴 지표가 높은 지역들이 순위별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아마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시가 왜 이렇게 쇠락하게 되어졌을까?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을 하게 되어졌고 또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어졌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몇몇 도시에 중점적으로 집중 위치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주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또 주택을 계속 지으려면은 대규모 택지 개발도 같이 조성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 도시에 정말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도시가 폭증하게 되는 이런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주거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다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강릉시로 본다라고 한다면 택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도심에서 집중해서 살던 사람들이 포남동으로 다시 교동으로 그리고 지금은 유천까지 이렇게 해서 택지 조성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구도심에 남겨져 있는 곳들에 여러 가지 퇴화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시가지, 신도시로 나가게 되니까 경제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 오래된 주거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들 또 주택단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또 이곳의 그 매력을 느끼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좀 더 싼 곳, 좀 더 오래된 곳, 좀 더 쇠퇴한 곳으로 이주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택값들은 상승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주택값이 상승해서 그곳에서 계속 살면 좋은데 이분들은 또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요건으로 계속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됐던 그런 주거단지들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서 우리가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주거 환경적인 요소에서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재생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 재생이란 도시를 다시 살리자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 모두가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신청을 할 때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중앙동에 있는 대도부 관할을 테마로 해서 읍성길이라는 그런 테마도 좀 찾아봤지만요. 결국 도시재생을 하자는 것은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살고 싶고 또 살기를 원하고 또 자식들이 또 와서 살 수 있도록 권유하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것이 이 도시, 이 마을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최후에는 살맛나는 중앙동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도시재생에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 시행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행사에 의해서 계획이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곳의 매력을 가지게 되는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은 우리 동네를 살리고 우리 마을을 살리고 우리 도시를 살리자는 거죠.
그러면 누가 빠져 있을까요? 재건축과 재개발에 빠져 있는 바로 주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첫 번째 특징은 주민과 소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과 협의하고 합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가장 좋은 그런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그것들이 계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기대 효과를 포커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지 말으셔야 될 게 주민은 내 집 앞, 내 앞에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은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도 역시 가져야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가지게 되는 갈등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데 다른 지역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약간의 기회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회주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집 앞을 포기했을 때 우리 마을 전체의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좀 대승적으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래서 마을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주민의 관점으로 진행이 됐을 때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재생은 기존의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던 것을 싹 다 철거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그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은 세 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의 관점에 따라서 기존의 것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높은 고층 건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사람들끼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추구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경제적인, 사회적인, 물리적인 것까지 모두 다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그래서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의 성공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맞습니다. 주민 참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가, 센터와 또 유관 기관들과 또 유관 부처들과 협업을 해서 마을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어떤 요구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끌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유 자산,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창출해서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 네 가지가 바로 도시재생의 성공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에 주민 참여라고 적어 놓은 거는요, 도시재생의 특징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하는 도시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쇠퇴 도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주거 환경이지요. 그래서 노후 저층 주거지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시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환경들을 좀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역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왜요? 인구가 감소하면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몰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토대로 해서 생활 인프라가 개선이 되게 되면 또 그 지역의 특유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가들이 조성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다 더 높은 그 월세를 지불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상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그 세입자이신 분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생업을 하시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길게는 5년, 짧게는 4년에서 3년 정도 진행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마중물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같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가 보다 더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5년, 4년, 3년간의 시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지역 주민들이 그 이후의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역 역량 강화라는 과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중물 사업 동안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속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역 경쟁력이 회복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은 그
사업의 유형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유형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동살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곳의 특징은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층 주거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3층 이하의 주택들을 저층 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주택들로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규모는 한 5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마중물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사업비 규모는 50억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동사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사업비가 200억이던데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마중물 사업 50억에 관련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 사업이 같이 합산이 되어진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자, 이것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역시 우동살과 비슷한데요.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을 보다 더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관리한다든지 빈집의 유유 시설물들을 다른 장소로 좀 바꾼다든지 주차장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두운 골목길에 세티드라는 사업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규모는 약 5만에서 10만 제곱미터 내외고요. 4년 동안 마중물 사업 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반 근린형인데요. 저희 중앙동 뉴딜 사업이 바로 일반 근린형이지요. 일반 근린형은 주거지원형이나 우동살처럼 주거 밀집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준주거 그리고 골목상권과 주거지 지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 내외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동 살만나는 그 중앙동 뉴딜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14만 9천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4년의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일반 근린형이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한다면 중심 시가지형은 도심상권 활성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사업 지역도 넓고 그리고 한 동네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 시가지형을 토대로 해서 도시 전체가 강릉시 전체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징으로서는 상업과 지역 상권 그리고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는 20만 제곱미터 내외로 규정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5년 동안 15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강릉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제 기반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일반 근린형이 한 동네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중심 시가지가 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제 기반형은 국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 역세권, 산단 항만 등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도 지금 경제 기반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항만을 잘 개발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 경제 기반형은요, 중심 시가지형보다 다소 긴 사업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6년 동안 25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은요, 이렇게 5가지로 나뉘게 되고,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형과 중심 시가지형 2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작은 규모의 우동살이나 주거지원형, 아니면은 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 기반형도 도전을 하고, 그리고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을 했을 때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그림으로 도식화시킨 겁니다. 자, 요거는 사실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저는 이게 도시재생 프로세스의 모범 답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19년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이 실행 타당성 평가를 입증을 받게 되고 고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기간 동안 4년 동안은요. 어찌 보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 기간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4년의 사업이 끝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가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 그럼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민들을 길러내고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살맛나는 중앙동이 되기 위한 하드웨어, 우리가 건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점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거점 공간에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강화시켜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거점 공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계속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했을 때 우리 마중물 사업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이 되어지게 되고 주민 주도 조직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재생 마을학교라든지 각종 다양한 기자단을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마을 해설사를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상인들의 상인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다 더 이 지역에 주민으로서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 가지의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점점 여러분들 주도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 참여, 이것이 도시재생의 성공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중물 사업 기간을 토대로 해서 강화되어져 있는 역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중앙동 현장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는 23년 이후에는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럼 행정이 그걸 주도적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기억하면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하고 유지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아마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개의 조직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다시 말하면 마을의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중요하고요.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대식을 거쳐서 TF팀을 토대로 해서 정관을 작성을 하고 창립총회를 했지요. 그리고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고유등록번호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주민협의체가 활동하는데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은 다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는 지금 약 40분 정도 모집이 되어졌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거기 가서 뭐해? 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주민협의체는 이권단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으로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죠. 우리 동네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좋은 이웃을 옆에다 두고 사는 것이 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런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집을 고쳐주고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은 올 하반기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토대로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요,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관련된 그림들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거쳐서 차후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회사도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속적인 관리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차차 더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그 많은 수많은 도시처럼 뭔가 확 달라진 어떤 도시의 풍경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을을 좀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과 신뢰가 회복이 돼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함께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